뭐 유동규 본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의 취재로 밝혀진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 네. 다만 그 언론의 취재 부분이 정확한 사실인지 여부는 아직은 좀 살펴봐야 됩니다. 네. 일단 뭐 언론에서 이제 보도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 배분 협약, 그다음에 주주 협약, 여기에 유동규 씨가 관련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 이 화천대유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이고 천화동인 4호 이사이죠. 남모 변호사. 이 남모 변호사로부터 도시개발공사의 인물을 추천을 받습니다. 정모 변호사. 근데 이분이 지금 현재는 유동규 씨와 함께 유원홀딩스인가요? 이런 네. 그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또 같이 운영 중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화천대유의 핵심 인물이 추천한 인물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소위 그 개발팀장으로 들어갔고 또 그 개발팀장이 나중에 유동규 본부장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 네. 자, 이렇게 본다면 겉으로 드러난 팩트만 놓고 보더라도 화천대유와 인적 교류가 있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저께 밝혀진 바로 천화동인의 5호 이사인 정모 회계사, 이 회계사가 녹취 네. 파일을 제공했는데 거기에 아직 사실 확인은 안 됐지만 언론 보도가 맞다면 10억 원 가까운 돈이 그 당시 입찰을 위해서 로비로 쓰였는데 그렇다면 그 안에 유동규 본부장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유동규 본부장은 이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언론과의 인터뷰를 한 두 군데를 했어요. 하나는 미디어 오늘과 했고요. 또 하나는 오늘 동아일보의 일부 방금 전에 올라온 기사로 이제 일부 인터뷰라기보단 집 앞에서 잠깐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는데 이 두 군데 모두에서 뭐 돈 받은 사실, 교류한 사실 전면 부정을 했고요. 또 아까 주주협약의 유동규 본부장이 이 수익 설계에 이 부분에 유동규 본부장이 개입돼 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은행 그 컨소시엄 이 부분에서 만들어 온 거지 자기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또 언론에 또 반박을 한 적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본다면 의혹을 제기하는 측과 의혹의 당사자인 유동규 본부장이 얘기하는 것이 정면으로 배치가 됩니다. 결국 이번에 압수수색을 받았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앞으로의 수사가 진행될 부분이기 때문에 유동규 본부장이 정말로 화천대유 측과 유착이 있었는지 이 부분은 뭐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팩트로 확인된 내용과 그리고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구분해서 일단은 봐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팩트는 이 화천대유 관계자들과 함께 지금 부동산 개발 사업체를 차려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언론 취재 등등을 통해서 그 전에 화천대유가 민간 사업자로 선정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 또한 이익을 공유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이익을 배분할 것인지 여기에 결제 라인 등등에는 있었던 것 같다까지가 지금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고 이 부분을 검찰과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은 조만간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 같은데 그런데 유동규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했었는지 보니까요. 분당 정자동의 모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마 이재명 당시 변호사와 연이 닿았던 것 같은데 이재명 변호사가 성남시장이 되고 난 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신입니다.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획본부장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하고 난 뒤에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역임하게 되죠. 올해 초까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 등등 누가 끌어주는 게 아니면 이럴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측근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야당에서는 궤변이라고 보죠. 왜냐하면 성남시장 시절에 좀 전에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임명권자 성남시장이죠. 그리고 성남시장이 외부 인사로 그것도 내부에서 올라온 사람이 아니라 외부에서 무슨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조합장을 하던 분을 민간에 있을 때 만나서 그 인연으로 끌고 들어온 그 주체가 이재명 성남시장이 아니고서는 성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로 재직하고 계실 때도 경기관광공사 사장의 유동규 씨가 임명이 됐는데 그 최종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닙니까? 자, 측근 중에 측근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과거에는 나의 측근이었지만 현재는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이 아닐까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요. 자, 민영개발에서 공영개발로 바뀌면서 유동규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지 이미 쭉 보도에,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도권을 쥐게 해준, 권한을 위임해준 사람이 성남시청, 성남시장이라는 것은 다 이미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이 사건은 말이죠, 두 개의 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남시라고 하는 컨트롤 타워가 사실은 있는 거고, 그 밑에 민간과 공영이 공존하면서 민간의 대표격은 김만규 화천대유라는 사람이 존재하고, 공공의 대표격은 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라는 분이 사실상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수사의 핵심은 김만배와 유동규 두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김만배나 유동규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영학 회계사라는 분이 녹취를 따서 제공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녹취를 제공한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수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녹취를 했다는 시점이 2019년 이후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퇴임한 이후에 녹취를 했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런 사업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돈이죠. 돈은 사업 초기에 이미 다 결정이 납니다. 어떻게 계약서를 쓸지. 그러면 저라면 일반적으로 본다면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 그때부터 녹취를 해서 지금까지 왔다면, 그 녹취록을 다 제출했다면 그거는 일관성이 있는 행동이라서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지만 2019년 이후에 갑자기 느닷없이 녹취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녹취를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양심선언서까지 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정 회계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644억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취득했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도 감옥에 갈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녹취록을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유동규 이 전 사장의 압수수색에 들어갔을 때 침대에 뭐 누워 있었다거나 아니면 휴대폰을 집어 던졌다거나, 그리고 아니면 이 정영학이라는 분이 자진해서 녹취록을 제출했다거나, 이게 전체적으로 이 사건 검찰 수사에 대응해서 마치 짜여져 있는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워낙에 이 화천대유라는 곳이 법조 카르텔도 단단히 구축을 하고 있었던 만큼 여러 가지 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는 지점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규명이 되는지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리고 평론가님 말씀을 하셨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 자택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오자 누워 있었다,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는데 그걸 또 누가 가져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찰로 나와서 수사받으라고 소환 통보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 화천대유 대주주는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 응해서 12시간 가까이 조사받고 들어갔는데 유동규 씨는 계속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민간 사업,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축이 있습니다. 민간과 공공이 있습니다. 이 공공 사이드의 핵심이 유동규라는 분인데, 이 유동규라는 분이 사실은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만약에 보고를 했다면 당시 사장이었던 분이나 이 유동규 본부장이 보고를 하는 보고 라인의 핵심에 있었을 겁니다. 최종 보고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이재명 성남시장이었겠죠. 자, 유동규 이분 입장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 지금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와의 어떤 과거에 특수했던 관계랄까,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클 겁니다. 반면에 김만배 화천대유 소유주의 경우에는 본인 주변을 완전히 병풍을 쳤죠. 전직 검사와 전직 판사, 고관을 지낸 분들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철저하게 자신이 법률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들에 병풍을 쳐놓은 반면에, 유동규라는 분이 기댈 수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관계에서 본인이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주장을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해야지만 본인이 살아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형성이 되지, 만약에 이재명 성남시장과 당시에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어서 그 아주 내밀한 부분에 대한 보고를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경우에는 본인도 감옥에 갈 수 있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비자금 얘기도 나오고 있고 뇌물 얘기도 나오고 있고, 자, 그런데 이런 것이 그냥 단순히 자발적인 충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유동규 씨가 주장을 한들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그게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이 사건 관련해서 유동규 씨는 엄청난 형량의 이 처벌을 받게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김만배 씨와는 다르게 공공 사이드의 주체였던 유동규 씨는 계속해서 모르쇠 혹은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관련성을 최대한 끊으려고 하는 이런 전략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여기까지는 저희가 추정인 상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수사 결과를 봐야지만 될 텐데, 그런데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매우 더디다라는 부분은 저희 뉴스 오늘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한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자료를 입수했기 때문이다. 또 이런 언론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어떤 녹취록이라던가 녹취 파일 뿐만이 아니라 뭐 사진 같은 것들도 지금 많이 확보가 됐고, 이런 차원에서 유동규 씨를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소환 통보까지 한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무엇일까요, 교수님? 저는 뭐 이게 굉장히 큰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직접적으로 소위 유착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녹음 파일이라든지 네. 또는 사진이 있다면 뭐 그에 대한 처벌이 당연히 이어지겠죠. 근데 문제는 아까 김대현 평론가도 얘기하셨지만 왜 19년도부터일까? 라는 겁니다. 네. 즉 갑자기 천화동인의 5호 회계사 출신이 검찰이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갖다 줬습니다. 증거들을. 자, 그러면 이것이 혹시라도 부분적으로 선택된 증거, 자신들의 어떤 죄나 혹은 그 뒷선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끊고 일부 꼬리자르기 선에서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택적 자료 제공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좀 그런 점에서 이게 정말 선의에 의해서 제공된 자료인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그런 뭐 소위 입맞춤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차피 죄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형량이 가벼운 쪽으로 선택적으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그 안에서만 소위 말해서 처벌을 받는 이런 전략을 세운 건지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아요. 저는 과연 순수하게 선의로 자료를 제공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 번 더 고민해 볼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뭐 일각에서는 어떤 수익 배분에서 알력 다툼이 생기면서 이런 내부 갈등 때문에 이런 자료를 만든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네, 그런 그렇게 볼 부분도 있을 여지는 수 있죠. 없을까요? 예, 뭐 그처럼 뭐 지금 그 화천대유가 크게 네. 두 축입니다. 하나는 오래전부터 이 성남 대장지구를 뭐 아버지 때부터 준비했다고 그래요. 남모 변호사, 천화동인 4호죠. 이분이 2014년까지 주도를 하다가 이 로비 의혹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김만배예요. 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김만배 씨가 주도권을 장악해 왔어요. 누구랑? 유동규 씨와 사업 파트너를 하면서. 네. 그런데 이 정모 회계사는 그 남모 변호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 옆에서 쭉 이걸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만약에 뭐 수익 배분이라든지 또는 주도권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 그런 점에서 19년부터의 녹취록만 제공한 게 네. 정말 다 한 거 맞냐? 그전 녹취록은 없느냐? 그리고 19년도 것도 다 준 거 맞냐? 네.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파트너가 감옥에 가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지금 언론에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과연 증거가 이거밖에 없겠느냐라고 하는 점인 순수성이 네. 좀 의문점을 갖는 거죠. 그렇군요. 여러 가지 지점을 저희가 좀 염두에 두고 이 사안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이재명 지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며칠 전에 있었던 이 지사 발언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4일에 한 얘기입니다. 성남시장으로 당선되고 난 뒤 대장동 개발 사업을 공영으로 바꿔서 성남시가 수천억 원대 이익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 설계는 사실 자신이 했다. 이렇게 설계해라, 먹튀 못하게 이렇게 해라, 1,000억을 더 받아라 등등 자신이 지시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라는 이 발언, 지금 야당 또한 야권의 대선 주자들은 이 지사가 스스로 시인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교수님?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내가 부정부패와 특혜를 갖다가 설계했습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야당이 이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지사가 내가 설계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의 핵심은 공영개발. 그러니까 성남시가 그 당시에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14년, 15년은 아파트 건설 시장, 건설 경기가 굉장히 불황이었던 시기였어요. 미분양도 넘쳐나고 있었고, 그래서 최경환 부총리가 나와서 대출 받아서 아파트 좀 사세요라고 이렇게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붐업을 할 때였습니다. 자, 그 당시에 사업을 하면서 정부와 지역의 국회의원들, 그 개발업자들의 온갖 로비가 있었고, 민영으로 가자는 그걸 뚫고 자신이 공영
개발을 네. 갖다가 밀어붙였으니까 이나마 1조 가까운 수익 중에 5천억을 갖다가 환수할 수 있었던 거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 내가 그 사람들에게 무한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쪽의 설계를 아까 주주협약 같은 거를 이재명 시장이 주주협약을 갖다가 설계했을 일은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본인이 더 많은 성남시의 이익을 갖고 오기 위해서 예를 들어 터널 이제 성남 분당하고 연결하는 그 터널을 만드는데 900억, 그 다음에 전력을 지하하는데 1,000억 원. 그러니까 이후에 성남시장을 하면서 대장동 개발이 어느 정도 돼가니까 이 비용도 화천대유에서 내라. 그래서 900억, 1,000억을 갖다가 그러니까 1,000억을 더 받아라 이런 내용의 지시들이 바로 이런 소위 공익으로 환수하는 과정에서의, 그리고 화천대유로부터 돈을 더 많이 가져오는 쪽에 그런 쪽에 설계를 했다라는 거지. 수익이 나면 그 사람들 다 가져가게 하고 뭐 1조까지 받아가게 했다 이렇게 설계했다라고 주장한 건 아니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야당이 이 부분은 뭐 말꼬리 잡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재명 캠프 측 설명을 들여다보면은요, 뭐 공영개발 100%로 원래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기초지자체의 공사인 만큼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지방시에 발행하려고 했는데 중앙정부라던가 시의회에서 이 부분도 못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민간 개발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른바 프로토건러들이 끼어들었다는 겁니다. 즉, 이 지사는 선의로 한 것인데 이 부분을 막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또 도둑을 막지 못한 것, 어찌됐건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기도 하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사업을 하는 업자들 입장에서 이런 그 큰 대형 개발 사업에 뛰어들면 뭐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겠죠. 근데 거기서 누가 선한지 누가 악한지를 100% 다 가려내서 사업을 한다는 거, 그걸 제어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이재명 경기지사의 해명도 일명 타당한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대장동 개발을 주도했던 민간 사업자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 고배당, 너무나 큰 이득을 취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득력 있는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화천다유 같은 경우 그 이재명 지사와 관련이 있는 전직 뭐 대법관 이런 분들이 지금 거기에서 뭐 고문을 했다, 월급을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완전히 무관하다고 했다면 이재명 지사가 굳이 이 사건에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굉장히 여러 단서들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부분들이 계속 노출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속 시원하게 좀 해명을 하라.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검찰 수사든 경찰 수사든 가만히 지켜보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이쪽에 대해서는 막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민간 사업체라고 하는 것은 근거 자료 같은 것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핵심은 성남도시개발공사라든가 성남시청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간의 상황에 대한 보고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 그대로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저라면 제가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이나 경찰이라면 당연히 이것부터 들어가서 그때 있었던 공식적인 자료들을 다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게 좀 편향된 수사진에 의해서 편향된 방식의 수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여권에는 유리하고 야권에는 불리한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가 뭐 도둑이 누군지 가려내지 못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독립성이 주어진 특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다 그러면 누가 도둑인지 금방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반대하는 사람이 도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